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나 있어? 임신했다고 우쭐대지 마. 반지하에 사는 계약직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거야? 시어머니 박금란의 날선 목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계약직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한소아. 그녀는 임신 소식을 전하러 온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 모욕당하는 며느리가 실은 8천억 원 회사의 회장, 외동딸이라는 사실을요. 겨울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그녀가 전화 한 통으로 시댁 전 재산을 증발시키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서울병원 구내식당 주방에서 한소아는 당뇨식 메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영양사 가운을 입은 28살 여성,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죠. 오늘도 환자분들 식사 잘 챙겨주세요. 수간호사의 인사에 소아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 280만 원, 계약직 영양사. 그게 병원 사람들이 아는 한소아의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소아는 직원 식당에서 6,000원짜리 김치찌개 정식을 먹었습니다. 옆자리 동료들이 수다를 떨었어요. 소아 씨는 주말에 뭐해요? 그냥 집에서 쉬죠. 돈도 없는데 어디 나가겠어요? 소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녀는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곰팡이 냄새 나는 6평짜리 방. 퇴근 후 소아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하지만 소아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게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6개월 전 강남 청담동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아버지 한태준은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아야, 내가 원한다면 1년만 평범하게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바이오젠 그룹 회장 한태준, 추정 자산 8천억 원. 그는 외동딸이 재벌 2세로서의 삶이 아닌 보통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 보길 바랐죠. 소아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회장 딸로만 살아온 게 답답했거든요. 아빠, 전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한소아로요. 태주는 딸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죠. 신분을 완벽히 숨기고 일반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하라고요. 그렇게 소아는 영양사가 됐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그녀를 가난한 계약직으로만 알았어요. 출퇴근 지하철, 1,000원짜리 커피, 할인 마트 장보기. 소아는 이 모든 게 신선했습니다. 4개월 전 병원 시설관리팀 강우진을 만났습니다. 33살 남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급식실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우진이 수리하러 왔어요. 영양사님, 이거 온도 센서 문제예요. 금방 고칠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환자식 준비 제대로 하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자연스레 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진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소아가 야근할 때면 편의점 김밥을 사다 주곤 했죠. 많이 힘들죠? 계약직은 야근 수당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 데이트는 한강 산책이나 동네 분식집이었죠. 우진은 소아의 소박한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녀 역시 우진의 성실함에 마음이 끌렸어요. 재벌가 딸이란 정체를 숨긴 채 소아는 평범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소아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속이 메스꺼웠죠.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예요. 의사의 말에 소아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기쁨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밀려왔죠.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진에게 알려야 할까?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복잡한 감정이 소아를 휘감았어요. 하지만 아기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이틀 후 소아는 용기를 내어 우진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병원 뒤편 공원 벤치에서였어요. 우진 씨, 제가 임신했어요. 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소아의 손을 꼭 잡았죠. 소아 씨, 우리 결혼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아는 눈물이 났어요. 이 남자는 진짜였습니다. 재산이나 배경 없이 오직 사랑과 책임감만으로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진은 송도 타워 팰리스에 사는 부모님 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태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죠. 해외 법인 관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실은 아직 아버지께 평범한 삶의 실험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소아는 반지하 방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7만 원짜리 원피스가 전부였죠. 거울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보여야 할 텐데. 하지만 소아는 몰랐습니다. 이 상견례가 악몽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송도 타워 팰리스 45평 아파트. 우진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소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박금난,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며느리를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소아는 그 순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송도 타워 팰리스 현관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이탈리아제 가구,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식기들. 소아는 긴장한 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소아입니다. 박금나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 강철웅은 신문을 보고 있었죠. 57세 남자, 병원 체인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요. 금난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소아는 우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금난이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죠. 우진이한테 들었어요. 영양사라고? 네, 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병원이요? 정규직인가요? 소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했죠. 아니요. 계약직입니다. 금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이 역력했어요. 철웅도 신문을 내려놓고 소아를 쳐다봤죠. 영양사면 그냥 식단 짜는 거 아니에요? 환자 영양 관리와 급식 운영을 담당합니다. 의료진과 협력해서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요? 금난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소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80만 원입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난과 철웅이 눈빛을 교환했죠. 그들의 표정에서 소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망, 경멸, 불만. 우진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아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한 건 알겠는데 집은 어디 사는데?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관악구요? 혹시 반지하? 소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난이 한숨을 쉬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네. 그 말에 소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아들 걱정이었어요.
금나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 직업이? 해외 법인 관리 일을 하십니다. 소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태준 회장은 바이오젠 해외 법인들을 관리하니까요. 하지만 금나는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죠. 해외 법인? 중소기업 직원인가 보네. 그래서 오늘 안 오신 거예요? 바쁘셔서 참석이 어려우셨습니다. 금난의 얼굴에 불쾌함이 드러났습니다. 예비 사돈이 상견례에 불참했다는 게 무례하게 느껴진 거죠. 철웅이 거들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아버지가 안 오다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소아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바이오젠 회장이라고 밝힐 수 없었죠. 평범하게 살아보겠다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소아 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정? 딸 시집 보내는데 무슨 사정이 그렇게 중요해? 금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아는 주눅이 들었어요. 상견례는 점점 신문장으로 변해갔죠. 어머님, 제가 부족해도 잘 배우겠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요? 벌써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 말에 소아는 얼어붙었습니다. 금난의 표정엔 비난이 가득했어요. 마치 계획 임신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시선이었죠. 제가 먼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결혼은 해야겠고. 금난은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계약직의 반지하 거주자, 게다가 혼전 임신까지. 그녀가 바라던 며느리 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철웅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어. 네. 소아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신혼집은 따로 구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금난이 단호하게 말했죠. 신혼집은 나중에 마련하고 일단은 여기서 살아. 임신한 몸으로 같이 반지하에서 어떻게 살아? 그건 며느리 교육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배울 게 많을 거야. 소아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소아는 우진에게 물었어요. 신혼집 따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몇 달만 같이 살자. 엄마가 널 걱정하시는 거야. 걱정이요? 전 교육대상 같았는데요. 소아야, 엄마가 좀 까칠하셔도 나쁜 분은 아니야. 이해해줘. 우진의 말에 소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죠.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임신했고 우진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소아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임신으로 업무 지속이 어렵다는 이유였죠.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소아 씨,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다들 건강하세요. 마지막 출근 날 소아는 반지하 방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 살았던 이 좁은 공간이 이제는 추억이 됐죠. 짐을 싸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한 삶의 실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구청 혼인신고만 했죠. 금나는 식을 올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배 나온 신부인데 뭐하러 돈 쓰냐는 거였습니다. 소아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알리지도 않은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아는 송도 타워 팰리스로 이사했습니다. 우진의 방은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죠. 신혼부부가 살기엔 비좁았습니다. 첫날 밤 금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침 준비해야지. 네. 새벽 4시 반이요? 시부모님 식사는 며느리가 챙기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전 임신 중인데.
임신했다고 놀고 먹을 건 아니잖아. 집안일 정도는 해야지. 금나는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소아는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옆에 누운 우진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죠. 우진 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성격이 그래. 며칠만 참아. 금방 적응될 거야. 하지만 소아는 알았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새벽 4시 2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소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임신 석 달째였지만 입덧이 심했죠.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금난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늦었네. 4시 반까지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할게요. 소아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부모님 아침은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김치였어요. 서둘러 조리를 시작했죠. 하지만 입덧 때문에 비린내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왜? 임신했다고 약 올리는 거야? 금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소아는 참으며 요리를 계속했어요. 5시 30분 드디어 상을 차렸죠. 철웅이 식탁에 앉으며 반찬을 살폈습니다. 계란말이가 좀 탔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다음엔? 매번 이럴 거니? 소아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금난과 철웅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아 앞에는 밥이 없었죠. 어머님, 저도. 임산부는 나중에 먹어. 시부모님 식사 다 끝나고 설거지하고 나서 소아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금난과 철웅이 식사를 마치자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제야 소아는 남은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전 8시 금난이 청소 도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거실 바닥 걸레질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네, 알겠습니다. 소아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45평 아파트, 거실만 해도 20평이 넘었습니다. 임신 석 달째 몸으로 3시간을 걸레질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아파. 금난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은 하지 마. 옛날 여자들은 애 낳기 직전까지 밭질했어. 소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금난은 소아에게 라면을 끓여주라고 했죠. 전 뭐 먹나요? 아까 된장찌개 남은 거 먹어. 임산부는 담백하게 먹어야 한다잖아. 하지만 영양 섭취가. 말대꾸하는 거니? 내 말이 틀렸니? 소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점심도 된장찌개 국물에 밥만 말아 먹었어요. 영양사였던 소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영양 불균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죠. 오후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금난과 철웅, 그리고 우진의 옷까지 손빨래였어요. 세탁기가 있는데도 금난은 속옷과 양말은 손으로 빨라고 했죠. 세탁기로 돌리면 안 깨끗해. 네가 직접 빨아야지. 소아의 손은 세제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됐을 때 금난이 메뉴를 지시했어요. 오늘은 갈비찜 해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갈비찜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지. 뭐 문제라도 있어? 소아는 주방에 섰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저녁 7시 드디어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전복죽, 잡채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소아 앞에는 여전히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갈비 좀. 임산부한테는 자극적인 음식 안 좋아. 담백한 게 몸에 좋다니까.
우진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아도 같이 먹게 해주세요. 아들아, 네가 뭘 알아? 엄마가 며느리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소아는 또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진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소아는 된장찌개만 먹었습니다. 밤 10시 설거지를 끝낸 소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우진이 물었죠.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소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진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는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2주일 후 소아는 병원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가 30만 원 나왔어요. 금난에게 말하자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죠. 30만 원? 그렇게 비싸? 돈 아깝네. 하지만 정기검진은 꼭 받아야. 다음부터는 보건소가. 거긴 공짜잖아. 소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벌가 딸이었던 자신이 지금 30만 원 때문에 핀잔을 듣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아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 반 기상, 하루 18시간 집안일. 영양 부족에 수면 부족까지 겹쳤죠. 어느 날 금난이 소아를 불렀습니다. 소아야, 이리 와봐. 소아가 거실로 나가자 금난이 바닥을 가리켰어요. 여기 좀 봐라. 먼지 그대로 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얹혀 사는 주제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소리 듣는 거지. 그 말에 소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얹혀 사는 주제? 소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밤마다 소아는 반지하 방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지금은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었죠. 우진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신혼집 나갈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금난의 학대는 더 심해졌죠. 임신 4달째 되던 어느 날 금난이 소아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소아야, 앉아보렴. 소아는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습니다. 금난이 입을 열었죠. 신혼집 마련할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요? 소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금난이 계속 말했죠. 일산에 괜찮은 아파트 있어. 전세로 3억이면 되는데 네 아버지한테 부탁해봐. 전세금을요? 아버지께? 당연하지.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도 집 보증금에 가구 살 돈으로 2천만 원 보탤게. 소아는 난감했습니다. 아버지 태준에게 3억을 요청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신분이 들통날 수밖에 없었죠.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 아버지가 어떻게 3억을 한 번에 내놓겠어요? 고민 좀 해볼게요. 뭘 고민해? 딸 결혼했는데 집 한 채 못 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당장 전화해. 금난의 재촉에 소아는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주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소아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전세집 구하는데 3억이 필요해요. 3억? 오케이. 계좌 알려줘. 바로 보낼게. 그렇게 간단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틀 후 소아의 계좌에 3억이 입금됐어요. 금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역시 아버지가 딸 생각은 하시네.
그럼 이번 주말에 계약하러 가자. 주말에 일산 아파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금난과 철웅, 그리고 소아와 우진이 함께였어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꺼내며 설명했죠. 전세 3억, 계약금 3천만 원 먼저 입금하시고 잔금은 2주 후에 치르시면 됩니다. 소아가 계약서를 살펴보려는데 금난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명의는 누구로 할 거예요? 당연히 우진이 이름으로 하죠. 철웅이 중개사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제 명의로 해주세요. 시아버지 명의요? 소아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철웅이 태연하게 대답했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젊은 사람 명의로 하면 증여세 나올 수 있어. 나중에 명예 변경하면 되니까 일단 제 이름으로 할게요. 하지만 그건 시아버지 말씀이 틀렸니? 세금 아끼자는 건데 왜 반대해? 금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소아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우진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소아야,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 결국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철웅의 이름이 적혔어요. 소아는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죠. 2주 후 잔금 2억 7천만 원도 치렀습니다. 총 3억, 소아 아버지의 돈이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아는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우진 씨, 명예 이전은 언제 할 거예요? 곧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명의는 바뀌지 않았어요. 소아가 다시 물어보자 우진은 얼버무렸죠. 아버지가 바쁘셔서 조금만 기다려. 소아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철웅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사실 소아는 몰랐습니다.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아는 여전히 송도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신혼집으로 이사 간다는 말은 없었죠. 어느 날 우연히 철웅과 금난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여보, 일산집은 우리 재산으로 신고했어요? 당연하죠. 사돈이 준 돈이지만 내 명이니까 증여해요. 증여면 며느리가 우리한테 준 거네요?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소아는 문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증여?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가 증여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급히 방으로 돌아가 우진에게 물었죠. 우진 씨, 일산집 계약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진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아가 계속 요구하자 결국 서류를 꺼내줬어요. 소아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경악했죠. 분명히 전세 계약서였는데 특약사항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은 전세인의 증여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간주함. 이게 뭐예요? 전 증여한다고 한 적 없어요. 소아야, 진정해.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잖아. 돌려받아요? 법적으로 증여 처리됐는데 어떻게 돌려받아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아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3억 아버지가 준 돈이 시댁 재산이 돼버린 거였죠. 금난과 철웅은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겁니다. 당장 명예 돌려받아야 해요. 아니면 고소할 거예요. 고소? 네가 시부모를 고소하겠다고? 금난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냉소가 어려 있었어요. 증여는 내가 동의해서 한 거야. 계약서에 서명도 했잖아.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웃기지 마. 전 속은 거예요. 세금 문제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증거 있어?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증거. 소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구두로만 약속했으니까요. 금난이 비웃었죠. 세상 물정 모르는 거 봐.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이제 그 집은 우리 거야. 소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이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우진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미안해. 그 말에 소아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마저 가족들 편이었던 거죠. 3억을 잃은 소아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도망칠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신 5달째 소아의 몸은 한계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기상에 하루 18시간 노동.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겹쳤죠.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소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난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죠. 왜 그래? 또 임신 핑계 대려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병원은 무슨. 그냥 좀 쉬면 되지. 하지만 소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하혈이 시작된 거예요. 바지가 젖어가는 걸 보고 소아는 비명을 질렀죠. 피가 나요. 아기가 위험해요. 그제야 우진이 황급히 소아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유산 직전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소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잃을 뻔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했죠. 우진은 회사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금난과 철웅은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날 금난이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200만 원? 입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 일주일 입원했는데요. 돈 아깝네. 집에서 쉬었으면 됐을걸. 그 말에 소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기 생명이 위험했는데 돈 얘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금난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앞으로 병원비는 네가 내. 우리한테 부담 주지 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네 아버지한테 받아와. 딸 병원비 정도는 내줄 거 아니니? 소아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미 3억을 사기당했는데 또 돈을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임신 중이었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집안일은 더 심해졌습니다. 금나는 소아가 입원하는 동안 집이 엉망이 됐다며 화를 냈어요. 일주일 동안 청소 하나 안 돼서 먼지투성이야. 오늘 안에 다 치워라. 제가 아파서. 아팠으면 빨리 나아서 일해야지. 여기서 놀고 먹을 건 아니잖아. 소아는 온몸이 쑤셨지만 걸레를 들었습니다. 45평 아파트를 3시간 동안 닦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금난이 메뉴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잡채에 갈비탕 해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소아는 주방에 섰습니다. 4시간을 요리했어요. 갈비탕, 잡채, 샐러드, 나물 3가지. 저녁 7시 30분에 드디어 상을 차렸죠. 하지만 소아 앞에는 또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전갈비탕 못 먹나요? 임산부한테 기름진 음식은 안 좋아. 담백하게 먹어. 소아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식탁엔 갈비탕과 전복죽이 있는데 자신만 두부조림을 먹고 있었어요. 영양 불균형이 심각했죠. 밤마다 소아는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금난이 또 돈 얘기를 꺼냈어요. 소아야, 네 아버지 회사 잘 다니시나? 네, 잘 다니세요. 그럼 돈 좀 더 받아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생활비 보태라고. 전 이미 3억이나 드렸잖아요. 그건 집 전세금이고 생활비는 또 다른 거지. 1,000만 원만 받아와. 1,000만 원이요? 무슨 명목으로요? 명목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 딸 임신했는데 생활비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소아는 거절했습니다.
전 더 이상 아버지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금난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손 벌리기 싫어? 여기서 공짜로 얹혀 살면서 무슨 소리야? 전 공짜로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집안일 하고 있잖아요. 집안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소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사람이에요. 노예가 아니라고요. 그 말에 금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아에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했죠. 노예, 네가 감히 나한테 노예라고 했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요? 그래, 나가. 돈도 안 가져오면서 말대꾸나 하는 며느리 필요 없어. 소아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침묵했어요. 어머니 편을 드는 건지 아니면 겁이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소아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날 밤 소아는 짐을 쌌습니다. 얼마 없는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우진이 방에 들어와 말했죠. 소아야, 그냥 사과해. 엄마한테 사과하면 괜찮아질 거야.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대꾸한 거. 그냥 미안하다고 해.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다고 한 게 잘못인가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아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금난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진짜 나가네. 뱃속에 애 있는데 어디 가려고? 소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12월 한겨울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영하 5도였습니다. 임신닷 달째 몸으로 눈길을 걸었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죠. 어디 가세요? 소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반지하 방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 친구들에게 신세지기도 싫었어요. 결국 한 곳밖에 없었죠.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준이 받았습니다. 소아야,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저 데리러 와주세요. 전 이제 못 견디겠어요. 어디야? 무슨 일 있었어?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밤에 쫓겨났다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소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40분 후 청담동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죠.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이 나왔습니다. 딸의 모습을 본 그는 경악했어요. 소아야, 네가 왜 이렇게... 소아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진짜 눈물을 쏟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평범하게 살겠다고 고집 부렸는데. 됐어.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태주는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죠. 소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태주는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감히 내 딸을, 소중한 내 딸을 그렇게 대했다고? 아빠, 이제 그만해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안 돼. 이건 넘어갈 수 없어.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본관으로 와. 긴급 회의야. 회장님, 지금 밤 11시인데요. 상관없어. 지금 당장. 태주는 소아를 바라봤습니다. 소아야, 아빠가 5분 안에 복수해 줄게. 딱 5분이면 돼.
청담동 펜트하우스 서재에 태준이 앉았습니다. 앞에는 비서실장 김민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회장님, 강철웅 조사 완료했습니다. 보고해. 민준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강철웅, 57세. 중소병원 체인 운영 중입니다. 연 매출 300억 원 규모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바이오젠과 거래 비중이 78%예요.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전부 우리 계열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78%? 그럼 우리가 손 떼면? 즉시 파산입니다. 대체 공급처 찾기도 어렵고 가격 경쟁력도 없어질 테니까요. 좋아. 지금 당장 거래 중단 통보해. 민준이 놀라 되물었어요. 지금요? 계약서상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무시해. 위약금은 우리가 낼게. 지금 당장 문자 보내. 알겠습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바이오젠 계열사 5곳에 긴급 지시가 내려갔죠. 강철웅 소유 병원 체인과 거래 즉시 중단. 위약금 처리는 본사 부담. 태준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5분. 그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협력사들한테도 통보해. 강철웅과 거래하는 곳은 우리랑 계약 못해. 회장님, 그건 불공정 거래 소지가. 내가 책임질게. 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추가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바이오젠과 거래하는 200여 개 협력사에 경고장이 날아갔죠. 동시에 태준은 대형병원 이사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병원 이사장이었어요. 이사장님, 저 바이오젠 한태준입니다.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강철웅 아시죠? 그 사람 병원이랑 환자 연계 끊어주세요. 갑자기요? 이유라도. 제 딸을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밤에 쫓아낸 집안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바이오젠 의료기기 공급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요. 태준은 차례로 병원 이사장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강철웅 병원 체인과 연계 중단. 협조하지 않으면 바이오젠과 거래 종료. 회장님, 모든 조치 완료됐습니다. 강철웅 쪽 반응은? 아직 모를 겁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알게 되겠죠. 태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 소아에게 말했어요. 소아야, 끝났어. 딱 5분 걸렸지? 아빠, 뭘 하신 거예요? 복수? 네 시댁 전 재산 날렸어. 소아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송도 타워 팰리스에서 강철웅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병원 5곳 원장들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바이오젠이 거래 중단했어요. 뭐? 갑자기? 위약금 내고 즉시 중단이래요. 의료기기 공급도 끊기고 의약품도 안 들어와요. 철웅은 황급히 바이오젠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본사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거래 불가합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웅은 당황했어요. 바이오젠은 병원 운영의 78%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처였죠. 그들이 손을 떼면 병원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협력사들도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의료 소모품 업체, 급식 업체, 청소 용역까지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바이오젠 협력사 자격 때문에 거래 못합니다.
철웅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왜? 오후 2시 대형 병원들에서 환자 연계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병원, 대한병원 모두 강철웅 병원 체인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철웅은 패닉에 빠졌어요. 공급처 차단, 협력사 이탈, 환자 연계 중단. 3박자가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병원 매출의 90%가 증발한 거나 다름없었죠. 저녁, 철웅은 송도 아파트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금란이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망했어. 병원이 망했어. 뭐라고요? 바이오젠이 거래 끊었어. 협력사들도 다 떠났고 대형 병원들도 환자 안 보내. 갑자기 왜요? 철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금란은 직감했죠. 혹시 한소아? 한소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의 아버지가 해외 법인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바이오젠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냥 중소기업 직원일 텐데. 하지만 금란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어제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오늘 이런 일이 터졌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죠. 철웅은 소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우진에게도 전화했죠. 우진아, 소아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어젯밤 나간 뒤로 연락 안 돼요. 네 장인어른 연락처 알아? 왜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우진은 태준의 번호를 줬습니다. 철웅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이 받았죠. 누구십니까? 저 강철웅입니다. 아, 제 딸을 한겨울밤에 쫓아낸 그 강철웅?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철웅은 식은땀이 났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돈께서 혹시 바이오젠과 혹시가 아니라 제가 바이오젠 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네 전 재산 날렸죠. 철웅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이오젠 회장? 추정 자산 8천억 원 한태준? 그가 소아의 아버지였다고? 사돈.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제 딸이 임신한 몸으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집안일 할 때는 생각 안 하셨죠? 된장찌개만 먹일 때는요? 3억 사기 칠 때는요? 태주는 철웅이 한 모든 일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다 얘기했으니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네 병원들은 다음 달이면 파산할 겁니다. 송도 아파트도 경매 나갈 거고요. 그게 제 딸한테 한 짓의 대가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금란이 다가와 물었죠. 뭐래요? 한태준이. 바이오젠 회장이래. 뭐라고요? 우리가 재벌가 딸을 며느리로 들였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보고. 금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추정 자산 8천억 원 재벌가 외동딸을 반지하 사는 가난한 며느리로 착각하고 학대한 거였죠. 그리고 그 대가는 전 재산 몰락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소아는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조리를 받으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전문 산부인과 의사가 정기 검진을 했고 영양사가 식단을 관리했죠.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점차 회복됐습니다. 2월 어느 날 소아는 진통을 느꼈어요. 아빠,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태주는 즉시 VIP 산부인과로 소아를 데려갔습니다. 특실에서 8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을 출산했죠. 3.2kg 여아였습니다. 소아야, 수고했어.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태주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아도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모든 고통을 견딘 보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아는 산후조리원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최고급 조리원이었죠. 전담 간호사가 아기를 돌봤고 한방 의사가 매일 산모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리원 라운지에 모인 산모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9시 뉴스였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바이오젠 그룹이 경영 승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 한소아 씨가 부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는데요. 화면에 소아의 사진이 떴습니다. 산모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여기 있는 산모 아니에요? 맞아요. 사무실에 소아는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뉴스는 계속됐죠. 한소아 부회장은 올해 28세로 추정 자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젠은 국내 최대 제약 바이오 그룹으로 송도 타워 팰리스에서 금남과 철웅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게 우리 며느리? 금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 소아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바이오젠 본사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진도 회사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휴게실 TV였죠.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와, 8천억이래. 완전 금수저네. 저 나이에 부회장이면 진짜 능력자인가 봐. 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바로 저 사람이었어요. 반지하에 살던 가난한 영양사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재벌가 후계자였죠. 그날 저녁 강철웅의 병원 체인 파산 소식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중소병원 체인 운영자 강철웅 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주 거래처였던 바이오젠과 계약 종료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금나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몰락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죠. 며칠 후 송도 아파트에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아 압류된 거예요. 금남과 철웅은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죠. 이사 날 금나는 비좁은 빌라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45평 타워 팰리스에서 작은 빌라로 추락은 순식간이었어요. 우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네 잘못? 네가 뭘 잘못했어? 소아를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학대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금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재벌가 딸을 못 알아봤던 거야. 아니에요. 재벌가 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어야 했어요. 소아는 임신한 여자였고 제 아내였잖아요. 우진의 말에 금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옳았어요. 신분을 떠나 임신한 며느리를 학대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죠. 소아한테 연락해봤어? 받지 않아요. 제 전화 차단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 애한테 한 짓 생각하면. 금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 후 철웅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죠. 일산에 있던 3억짜리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소아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금나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54살 나이에 마땅한 직장이 없었죠. 결국 대형마트 야간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시급 9,50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첫 출근 날 금나는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마트 바닥을 걸레로 닦는 일이었죠.
무릎을 꿇고 40분 동안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금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소아가 매일 했던 일이었구나. 임신한 몸으로 3시간씩 걸레질을 시켰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소아는 청담동에서 딸 하연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생후 6개월 된 하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죠. 소아는 바이오젠 부회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아는 하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에 갔어요. 청담동 대형마트였죠. 장을 보던 중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복도에서 청소하는 사람과 마주쳤어요. 금난이었죠. 파란색 청소 유니폼을 입고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난은 얼어붙었어요. 소아도 잠시 멈칫했죠. 6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소아야. 금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아는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소아가 차갑게 호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으로 대하는 거였죠. 금나는 유모차 속 아기를 봤어요. 저게 우리 손녀. 네, 하연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내가 한번 안아봐도. 소아는 유모차를 뒤로 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은 이 아이 할머니가 아니에요. 소아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금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 다 봐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소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난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청소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예전 송도 타워 팰리스에서 우아하게 살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용서요? 제가 임신한 몸으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때는요? 3시간씩 걸레질할 때는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된장찌개만 먹을 때는요? 갈비찜 앞에 앉아서요? 3억 사기 당할 때는요? 소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처럼 담담했죠. 그것도 미안해. 전부 다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일어나세요. 무릎 꿇은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금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아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거 드릴게요. 뭔데? 무료 건강검진 쿠폰이에요. 바이오젠 계열 병원에서 쓸 수 있어요. 금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런 걸? 사람은 아파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의 말에 금나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한테 병원비 200만 원 아깝다고 했었죠. 하지만 소아는 원수인 시어머니에게 무료 검진 쿠폰을 주고 있었어요. 소아야, 넌 정말 착한 애구나.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착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소아는 유모차를 밀고 걸었습니다. 금난이 뒤에서 물었어요. 우진이는? 우리 아들은 안 보고 싶어? 소아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이혼 서류는 벌써 보냈어요. 우진 씨가 서명만 하면 끝나요. 소아야, 그래도 하연이 아빠잖아. 아빠요? 하연이 아빠는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학대할 때 침묵했던 사람이죠. 금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공범이었으니까요. 소아가 다시 걸었어요. 어머님, 응? 이게 복수의 끝이에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요. 무슨 뜻이니? 어머님은 저를 짓밟아서 행복해지려 했죠.
하지만 전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소아는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금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건강검진 쿠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소아는 바이오젠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회장으로서 첫 임원 회의였죠. 태준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소아가 경영 일선에 참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태준이 딸에게 물었죠. 소아야, 후회 안 해? 뭐요? 평범하게 살아보겠다던 거. 소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덕분에 배웠거든요.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소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벌가 딸로 돌아왔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값진 교훈이었죠. 그날 저녁 소아는 하연이를 안고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연아, 엄마가 너한테 약속할게. 엄마처럼 고통받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사람으로 키울게. 하연이는 소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소아도 딸을 꼭 안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소아는 바이오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무료 검진, 한부모 가정 지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려는 거였죠.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왜 임산부 지원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두시나요? 소아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임산부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기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작은 빌라에서 금나는 TV로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학대했던 여자가 이제 수많은 임산부를 돕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소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진짜 보물을 몰라봤어. 이혼 서류에 서명할 거예요. 소아가 자유로워져야죠. 금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며칠 후 우진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아에게 전달됐죠.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소아는 서류를 받아보고 서랍에 넣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죠. 하연이가 옆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소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배신당했던 기억, 학대받았던 순간들, 전부 정리됐죠. 하지만 소아는 그 경험을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 평범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약자가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 배웠으니까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였습니다. 1년 후 소아는 바이오젠 사회공헌상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5,000명을 도왔고 한부모 가정 2,000가구를 지원했어요. 시상식에서 소아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신분이나 재산과 상관없이요. 청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아는 무대를 내려와 하연이를 안았어요. 이제 3살이 된 딸은 엄마를 꼭 껴안았죠. 소아는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소아는 진정한 의미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죠. 금나는 여전히 대형마트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료 건강검진 쿠폰으로 병원에 다녔어요. 바이오젠 계열 병원이었죠. 검진을 받을 때마다 금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학대했던 며느리 병원에서 지금 나를 돌보고 있구나. 어느 날 금나는 병원 로비에서 소아의 사진을 봤습니다. 사회공헌 포스터였어요. 모든 임산부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아의 말이 적혀 있었죠. 금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